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1년 2개월 전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죠. 주식 공매도 거래가 오늘부터 부분 재개됐습니다.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로 한정됩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경알못으로 2018년 생생경제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운 개념이 많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공매도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려는데 제가 생생경제를 떠나게 됐습니다. 생생경제에서 공매도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남은 일주일 동안도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이야기 여러분과 많이 나눌게요. 2021년 5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또 그 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서 발표합니다. 며칠 전에 발표했죠.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지정하는지 그리고 이런 건 왜 하는 건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 먼저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업 집단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되면 상호 출자 금지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 범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기업 집단 시책의 시발점,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의 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생하고 공정한 경제 상황을 위해 지켜야 할 룰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을 대기업 집단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짧게 어떤 규제 받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더 첨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우리 공정거래법에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 시책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먼저 공시대상 기업 집단, 그 5조 원 이상으로 적용이 되면 기업 집단 현황 또 대규모 내부 거래 이런 거를 공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동일인 이제 총수가 있으면 총수와 총수 일가한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게 있으면 또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면 그 외에 회사 간의 상호 출자 금지, 또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이런 추가적인 규제가 더 적용되게 됩니다. 시장의 룰을 정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이 발표가 다른 어느 때보다 언론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도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 의미 공정에서 좀 어떻게 부여하고 계세요? 일단 공정위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동일인 총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대자동차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또 효성의 경우에는 조성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각각 변경하였고요.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켰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지정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상에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 고려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배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직함이 뭔지, 그다음에 주요한 경영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임원의 선임 같은 거를 누가 사실상 좌우하는지,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 집단에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누구다,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분과 지배력을 누가 하는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정몽구 명예회장이 정의선 회장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동일인이 교체됐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조성래 명예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 이번에 공정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것들 보니까 코로나19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좀 크게 증가해서 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 집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작년에는 64개였는데 올해 71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개 이상이 증가했고요. 이 7개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5조 원 밑에 있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 집단이 이제 5조 원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공시의 의무라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아이처럼 쑥쑥 성장한 기업들이 네.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그럼 지정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이제 쿠팡이 대표적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5조 원.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데도 10조 원으로. 네, 거기는 이제 그동안은 5조 원이었다가. 5조 원 범위 내에 있다가 이번에 10조 원을 넘어가게 돼서 순환 출자 기업 집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5조 원이었던 기업이 이번에 코로나19 수혜 기업들로 꼽히는 기업들이 이제 10조 원으로 그렇습니다. 성장을 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됐습니다. 네. 자, 쿠팡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뭐 지난주 언론에 많이 나와서요. 저희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네. 아까 전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명예회장이 정의성 회장으로 바뀌었다는 이 동일인. 이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뭐고 왜 중요한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인은 그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고요. 이제 지분과 지배력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되고요. 이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동일인 관련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친족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계열사로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인이 정확하게 누구냐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회사의 계열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쿠팡의 대표가 이제 미국 국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떤 게 이슈였습니까? 쿠팡에서는. 쿠팡의 경우는 이제 이번에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을 누구로 정하냐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쿠팡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제 김범석 의장이라는 미국인이고요. 그 미국인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쿠팡 INC에 대한 지배력이 있고 그 쿠팡 INC의 100% 자회사가 우리 국내 쿠팡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맞는데. 다만 이제 이게 한국계지만 미국 국적이어서 우리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됐고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습니까? 그동안 이제 외국계 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아람코가 자회사고요. 또 한국 GM 기업 집단은 또 미국에 있는 GM의 자회사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은 국내 회사 중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회사를 저희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회사한테 책임을 줬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계 미국인 처음인 거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례여서 이번에 좀 많은 좀 검토도 있었고 또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결론은 김범석 의장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근거는?
일단 이거 외국계 기업 집단이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국내 회사에 있는 가장 최상단 회사를 저희들이 지정해 왔고요. 또 이게 한국계이지만 외국인이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 현행 법으로 과연 실효적으로 그 법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두가 됐고요. 또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회사라든지 친족이 가진 회사가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인의 회사든 친족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열 회사로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될 그런 회사도 없어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지정하든 계열 회사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총수 일가의 뭐 사익 편취행위 규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단은 쿠팡 주식회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범석 의장이 네. 뭐 친족이나 인척에 뭐 확대시키 일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본인의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친척의 회사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국내 기업 집단이라 하더라도 총수 2세가 외국 국적을 가질 맞아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토와 대응책이 있어야겠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제도 개선 작업에 네.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앞으로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또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네. 앞으로 제도의 그 진화를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쿠팡권에 묻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좀 얘기가 안 돼서 좀 나눠볼게요. 네.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현대자동차 효성의 경우 동일인이 변경됐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년 만에 총수가 교체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청취자들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현대자동차의 총수 동일인이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분율과 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지금 시점에 현대자동차의 동일인은 정의선 회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배력이 지금 불가역적으로 2세에게 넘어갔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인이 바뀌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또 혈적과 인척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렇겠네요. 네, 또 계열회사의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율과 지배력 또 건강상태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또 실제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효성그룹에도 불가역적인 지배력의 이전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성의 경우에도 또 이제 동일인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친족의 범위가 달라지고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총수 2세로의 경영권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영권 승계를 이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줘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또 추진하는 기업 집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 집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을 하라고 회사에 주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예를 들면 네. 창업자가 있고 지분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실질적 경영은 안 해요. 경영은 폐위 사장이 해요. 네. 이런 경우는 동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지분을 저희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분이 최대 주주다라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영보다 지배력이 더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또 뭐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아,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그럼요. 임원의 선임 임원이 바뀌는데 이게 누구의 의사가 주경하게 작용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는 그 동일인이 여기다 누구다라고 정하고요. 한번 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큰 변동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가는데 네. 이제 최근에 현대차와 효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 회장들이 다 물러나고 세대 교체가 네,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2세들이 다 그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실제로 그 2세 현 회장님들이 직접 다 하고 그다음 아버지의 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거는 아들한테 포괄 위임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뭐 용도나 안건에 관계없이 네. 아들이 그 지분을 또 행사 다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이거는 불가역적인 지배력의 이전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 지정했고요. 그리고 동일인 관련된 이슈, 쿠팡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